자, 그럼 장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14회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보건안전포럼과 그리고 제6회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정기 학술 대회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홍보이사 정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안전 포럼 및 전기 학술 대회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국민 의례 시간입니다. 모두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서 전면의 그 국기를 향해서 한번 바라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이빈 소개 및 그리고 다음 주제 발표 진행자 및 소개를 할 텐데요. 자리가 꽉 찼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천정도 넓고 좀 저기 있는 위에 있는 조명이 좀 깨져 나갈 수 있게 큰 박수를 쳐주시면 이렇게 어렵게 함께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기분도 좋고 또 즐겁고 분위기 좋은 그런 시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 오늘 참석하신 네이빈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텐데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인 다 아시는 강성님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상철 국제구명구기협회 회장님 지금 참석하셨을까요? 지금 또 이 시기 때문에 여러 개 겹쳐서 다른 방에서 지금 인사드리고 있네요. 이따 오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고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송유진 간호정우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둘러봐서 없으면 안 오신 겁니다. 네, 확인이 안 되네요. 자, 백은미 건강환경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분 워낙 바쁘시죠. 이분도 안 계시네요. 자, 김영규 엠레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서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남광규 도서출판 담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창용 내일기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조봉수 해성기공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이런. 자, 김인성 건설 전문건설업 코시아협의회 전 수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좌장과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 주실 조흠학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발표자이신 임재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김경아 메타안전 대표님도 지금 오시고 계시나요? 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발표를 또 맡아주실 조아라 한국화학연구원 보건관리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실 많은 언론 단체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세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항상 사진을 들고 우리의 모습을 담아주시는 김정호 안전세계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제도 안 계셨는데 이선재 대표님 오셨나요? 오늘도 또 안 오셨네요. 오시면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건안전 포럼을 주관하는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의 괴사가 있겠습니다. 정혜선 회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혜선 회장님이 현재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정혜선 회장님의 괴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대한민국 안전사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바로 한보총 안사연 공동 포럼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한보총하고 안사연이 같이 진행을 해서 일부에서는 한보총의 이사님이신 정태성 이사님이 사회를 맡아주시고 또 2부 포럼에서는 안사연의 이사님이신 인제대학교의 조우막 교수님이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처벌을 어떻게 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것이 바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어떻게 하면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 같은데 처벌 안 받는 방법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방을 확산을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산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산업재해가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산업재해 사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률도 거의 29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5명씩 생기고요. 산업재해로 더 심각한 것은 매일매일 장애인이 하루에 100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장애인 단체가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인해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뜻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방송인 강석 선생님이신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석 선생님은 MBC FM 라디오에서 싱글벙글 쇼를 36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36년을 한결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안전과 건강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성님이 저희가 이렇게 홍보대사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뜻깊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또 오늘 이 멀리 일산에 있는 킨텍스까지 직접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강석 선생님이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안전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직장인이 건강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너무 멋있는 슬로건이죠. 예, 이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저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에 함께 해주시기로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 2부 포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보총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질 때 탄생이 되었어요. 현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보건안전단체가 66개 단체가 되고요. 전체 회원수는 80만 명에 이릅니다. 이 한보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과 안전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돼서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방송인 강성님을 모시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성님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1984년부터 2020년까지 MBC FM 싱글 벙글쇼 DJ를 약 36년간 진행하셨고 MBC 라디오 골든마우스상,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방송인 강성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위촉패 전달 시간을 누가 전달해 주겠습니까? 정혜선 회장님께서 위촉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위촉패 방송인 강석.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는 안전보건 관련 단체와 함께 직장인 안전을 확보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를 산업재해 예방활동 홍보대사로 위촉하오니 안전문화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자, 그러면 위촉식 받으신 강성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세요.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강석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지가 한 40년 좀 넘는데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 오늘 같은 반응은 처음 봅니다. 우리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싱글벙글이라 그래요. 예,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만나면 처음에 되게 좀 기분 나쁜 표정을 많이 짓죠. 근데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래서 만나면 일단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실실 웃어요. 처음 외국 사람을 접한 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아나? 왜 이렇게 실실 웃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웃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여유가 없어요. 보면 화난 것처럼 매일, 특히나 누가 옆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돼갖고 어떤 할머니하고 제가 갇힌 적이 있었어요. 한 시간 이상을 갇혀 있었는데 정전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불까지 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곧 전기가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겠지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니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올까 봐 경계심을 갖는데 말도 못 하겠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여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 홍보대사를 이제 맡으면서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특히나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 애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죠. 온 가족들이 그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아빠 엄마라든가 아이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할 텐데, 예, 아무튼 뭐 큰 힘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홍보대사를 맡아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그 조기 축구회라든가 무슨 운동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 가면은 그 조기 웃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7시면 7시, 뭐 6시면 6시에 30명, 50명 다 만나서 시간을 딱 잰대요. 자, 지금부터 웃읍시다. 5분 내지 10분 시간을 정했고 시작. 그럼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 막 웃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파한대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웃고 스톱. 그럼 뚝 끝이고 자, 직장으로 갑시다. 그러고 간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뇌는 거짓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진짜 웃음하고 거짓 웃음을 구별을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거짓이라도 그냥 실실 웃던가 아니면 계속 막 웃어주면은 그게 뇌가 아, 이 사람이 웃는구나 해서 뇌에서 아주 그 건강에 좋은 그런 물질을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건강에도 그렇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도 이렇게 만나시면 그 상대방 보고 이렇게 씩 웃는다든가 아니면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깔깔깔 웃고, 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부터 한번 잠깐 웃어볼까요? 아, 막 그냥 웃어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아직 부족하네요. 한번 웃어보자고요. 네. 저기 뒤에서 안 웃는 사람 어떡할까요? 네. 저 뒤에서. 어디요? 저기 저 스피커 앞에 있는. 아이고, 그거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 말 있잖아요.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웃음이에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이렇게 너무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드신 슬로건 한번 저희가 기념삼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면 외치면 여러분들은 그냥 싱글벙글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을 들면 해주세요. 자, 시작. 싱글벙글 이렇게요. 시작.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안전하면 전 국민이, 직장인이 건강하면 전 국민이. 네, 웃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 정말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데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님께서 이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주 그 공단 이사장님의 축사를 들어보겠는데요. 이사장님은 저 앞에서 한번 축사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옆방에서 먼저 선양에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축사를 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서 오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제14회 보건안전포럼 및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사회연구회 2022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석, 제가 라디오에서 즐겨 듣던 우리 강석 김혜영 씨 쇼 주인공을 직접 만나게 돼서 또 무척 반갑습니다.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자 여러분들과 산업보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노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7월은 우리가 산업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듯이 15살 소년 문성면이 수원정독으로 죽은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의 직업병 참사인 원진리온 이氧화탄소 중독 사건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달이어서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로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는 주제들은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해 산업보건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 안전 1000만 명 서명운동은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예방 문화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과거 10여 년 전에 환경보건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성면피해 구제법 제정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한 것은 아니고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환경단체 등에서 몇 달간 서명을 받았는데 겨우가 아니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는 자만이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도전 목표를 두고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1000만 명을 서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재해예방 사업에 반영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가 일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강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 현장에서도 우리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닌 싱글벙글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종주 공단 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부 순서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실 때 나도 나가도 되나 라는 분들은 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나도 나가도 될까라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나오시는 게 맞고요. 난 절대 아니야 하시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셔서 기념 촬영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 네. 저기 조덕현 부장님 앞으로 나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 황정훈 팀장님, 자, 황정훈 팀장님 나오세요. 조덕현 부장님 나오세요. 이른다. 나오시면 돼요.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마음이 있으면 나오세요.
네, 이번에도 그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네요. 자, 이것으로 제1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2부 주제 발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사 말씀은 조금 있다가 뭐 시간을 때 나누시고요. 네. 자, 2부 주제 발표 시간에는 조흠학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 이사님이 자정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조흠학 이사님은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자, 조흠학 이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의 조음악입니다. 오늘 주제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문화 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제가 원래 우리 가셨네. 우리 강석 선생님이 아까 발표하시는데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석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한 목소리가 좋죠.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스크 벗고 하는 이 토론이나 발표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 쓰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오늘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병에 관련된 예방문화 확산에 관한 세미나 포럼인데, 오늘이 대한민국 안전사회 연구회에서 하는 학술대회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산업재해에 관련된 내용과 직업병에 관련 예방문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효과적 있게 직업병 혹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표자들 소개는 앞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진행은 한 4명 정도 발표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토론이라고 있는데, 토론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인데 실제로는 조금 제가 이 자장을 보는 입장에서 시간을 조금 땡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이 보통 20분씩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 15분 정도 발표하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5분 내에서 발표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하시는 분은 한국노총의 임재범 실장님입니다. 주로 내용이 한국노총, 노동자 배세 안전문화 활동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지 않고 각자 발표하시면서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자료 없이 안 해요? PPT를 주세요. PT 없나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총의 임재범 실장입니다. 과연 노동조합에서는 안전보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연맹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위노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조합원 수는 140만 명이고요. 사무국 직원은 1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 현황은 회원조합, 화학노련 등 26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본부, 그다음에 지역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총국 조직도 보시면은 사무처 밑에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본부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노동조합은 조직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직 강화본부와 조직 확대본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저희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총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장 안전보건 기술 지원, 그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 활동, 그다음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활동, 그다음에 산재 보상 정책 활동 등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책제도 개선 활동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든지 이때 상당 부분 많이 관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전부 개정 때도 그렇고 중처법 제정 때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법안을 내고 또 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의견을 많이 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중처법에도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재보상법 예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산재기금이라든지 예방사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의결하는 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총회에서 두 가지 협약이 기술협약에서 기본협약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그런 활동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참 뜻깊은 사진 중에 한 장인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기자회견 했던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반가운 얼굴이 계신데요. 한보총 정혜선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추운 겨울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것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회원조합이 단위노조가 한 4,000개 정도 되는데요. 4,000개 노조의 각 단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요 다이어리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를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년 동안 안전관리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담당자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다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리대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활동을 갖다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 배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현장 반응도 좋고, 그래서 1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담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안전보건 기술 지원입니다. 그래서 노사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런 기계 설비라든지 여러 설비, 또 작업 공정상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노조의 지원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교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긴 했었지만 저희가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 3회 정도 해가지고 집체교육해서 한 200~300명씩 집체교육을 했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참여형 업종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 관련 조합원 홍보 활동인데요. 카드뉴스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온라인 홍보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 뉴스라든지 뒤에 보시면 산재 예방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소식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안전보건 관련 동향이라든지 노동조합에서 해야 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소식지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달 나가는 한국노총 기관지에 같이 부록으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한테 전달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련 포스터인데요. 그 과로의 악순환이라든지 뭐 백신이 코로나에만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안전보건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4,000개 회원조합에다가 직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전보건 온라인 캠페인인데요.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직접적으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다 보니까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과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의 역할에서 이제 따로 나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 권리와 노동자의 참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 그 안전보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구성을 했고요. 그 주요 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부터 위험 요인 제거까지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과연 알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권리에 대해서 보시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위험성 평가, 노동자의 참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여 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그 위험성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위 노조 나가서 그 컨설팅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뭐 공동 임단투 지침에 대해서 지침을 내릴 때라도 그 안전보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요. 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든지 안전보건 교육, 작업항의 측정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산재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재해 통계치에 보면 지금 저희 그 산업재해 1년 산업재해자 수가 12만 명이고 그 사망자 수는 2천 명인데요. 실질적으로 12만 명이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은 숫자들이 그 산업재해가 아닌 소위 말하는 공상 처리되는 그런 내용을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단위노조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절대로 산업재해 그 공상 처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계치의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통계치의 오류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못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공상 처리하지 마시고 산재 처리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해위험 기구에 대한 방어 조치라든지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서 알고 그 사측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이라는 조항이 이제 2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라든지 안전보건 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또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이거를 갖다가 근로자 대표, 그러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에다가 통보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10분, 100분 활용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과연 사측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활성화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의 가장 큰 위원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 활동,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 뭐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건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요즘은 이제 그 대규모 노동조합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이 매우 활성화돼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이나 그 인원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도 그렇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조합 가서 그 컨설팅 할 때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 신분 보장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요즘은 그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 9명으로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전임자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 일반 노동 그 조합원들을 갖다가 위원으로 구성할 때 이 위원들을 갖다가 그 위원회 회의 참석이라든지 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할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활동 시간 보장을 갖다가 유급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내용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PSM이라든지 그런 유해염 방지 계획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알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 위원들도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데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그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안전보건 활동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 명예감독관 위촉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안전보건 활동 갖다가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했듯이 뭐 위험성 평가로 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안전관리자가 위험성 평가 다 해가지고 온 거에 노동자가 그냥 사인만 하지 말고 그 직접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참여를 해서 위험도 계산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라라고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가 있는데요. 이 작업 중지는 노동자가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다 단체협약에다가 명시를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라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 발생해서 노동부에서 작업 중지가
그 떨어졌을 경우에 작업중지 해제위원회가 있는데 그 작업중지 해제위원회에 그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 있으니까 거기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재해 원인을 갖다가 제거한 다음에 작업중지가 해지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임단투지침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 그 3월경에 공동임단투지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개 사업장의 임금 협상은 어떻게 하고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안전보건 파트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파트 부분 그 예를 보시면 안전보건 진단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재해 예방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단체 협약을 작성을 해라라는 신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에서 노동자가 유리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놨고, 그다음에 재해자의 보상 기준 또한 여기 이렇게 그 신뢰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산재를 다쳤을 때 지금은 이제 평균 임금의 70%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확대해가지고 보장될 수 있도록 단체 협약에다가 구성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그 단위 노조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노총이 그 전체적인 그 노총 청년명의 활동하고 단위 노조의 활동에서 결합이 돼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그 산업재해가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임재범 씨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범 씨가 오늘 해주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총본부인데 거기는 한국노총이 있고 밑에 산별연맹이 있고 단위노조가 있거든요. 기업별 노조를 단위노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노총에서 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정책적 방향에 참여도 좀 했다. 그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개정 시에 참여도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의 개정과 시행령 만들에 참여해서 정책적 방향에 참여가 있었고 산재보장심의위원회 같이, 그리고 이제 단위노조들한테 크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시키고 자료 제공을 하고 또 이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단위노조를 이제 교육시키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조합이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홍보했다라는 얘기가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 단위노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 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작업 중지시킬 때 어떻게 하고 재해당했을 때 재해보상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업 단위노조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에 한국노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저 조목조목 파트별로 나눠서 잘 설명해 주신 임재범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국노총의 중앙연구원의 연구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거의 한 15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주로 했는데 그때는 주 내용이 뭐냐면 비정규 법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복수노조하고 그 산업안전에 관한 건 항상 후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문제가 될 때 하나씩 꺼내드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산업안전은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조합법에 관한 복수노조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산업안전이 이제 전면으로 올라왔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하는 산업안전 활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 활동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필요한 부분 또 한국노총에서 앞으로 무엇을 더 추가로 해야 될지는 나중에 플로어 시간에 한번 플로어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한국노총에서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제 끝났고 좀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 그냥 할까요? 두 번째 발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정혜성 교수님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순서를 바꿀까 했더니 또 끝난과 동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발제는 이 직업병 예방의 1000만 서명 운동이라는 주제로 1000만 명 서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5천만도 채 안 되는데 1000만 명 서명 운동에 관해서 정혜성 교수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해나갈지에 관해서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교수님 인사하시고 각자 소개는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제가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서 오늘 그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과 또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것인데 서명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을 목표로 한 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인구이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튼 달성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직장인만 살펴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전체 인구에. 저는 이렇게 직장인들의 인구가 많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정책,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산업재해 하면은 항상 건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이 직장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모두 출근하면 직장으로 나가잖아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거의 잠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지내는 내 평생에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이 안전해야 된다. 그곳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보총이 이렇게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가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하는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직장이 안전하면 우리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안전하지 못하면 취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서 좋은 직장을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장인들이 성인으로서 일을 하는 그 동안에 질병이 생기거나 또 다치지 않아야 나중에 노인이 돼서 노인 의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노인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노인 의료비를 여기에 계신 20대, 30대, 40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우리에게 건강 문제가 안 생겨야 국가적으로 노인 의료비가 안 올라가고 바로 우리가 그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하루에 5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이 1년에 37,000명이 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루에 100명씩 장애인이 생겨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산재를 예방해야 된다. 사람이 장애로 있고 질병이 생기고 사망하고 나서 그것을 보상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거기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자 하는 것입니다. 산재가 심각한 거를 보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높은 건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더 높아요. 우리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건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률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보면은 무려 29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재해는 아무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생기기 이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사고만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서명운동을 여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올해 초에 전 국민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산재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의 20%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게 달성이 될 수 있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장, 가족, 그리고 친지 많은 분들에게 산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면 1000만 명 분명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보건 언론사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금방 발표해 주신 한국노총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을 우선은 내년 12월까지 달성을 해보겠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달성을 못하면 그러면 기간을 또 연장하겠죠. 근데 아무튼 저희 1000만 명이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서명운동 안 하셨으면요, 여기 화면 보시고 QR코드 찍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으면 거기에 바로 서명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명 참여하신 분들께 또 선물도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이유는 저희가 서명자 명단을 조작하지 않아요. 부풀리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 서명운동 끝나고 나면 개인정보는 다 폐기되니까 안전하게 개인정보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핸드폰 번호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일에 발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했고, 당시에 코로나가 심각해서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보건단체 대표님들하고 같이 99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요청해서 제가 이렇게 글도 써서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있죠. 또 참여하는데 그냥 서명만 하면 또 덜 재미없으니까 재미도 늘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제로 치킨 드리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명자가 많아지면 저희 이벤트를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함께 나누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킨 쿠폰을 드리는 비용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이렇게 여러 단체 그리고 또 행사 있을 적마다 서명운동을 가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명운동 릴레이도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한 것처럼 우리 홍보대사로 방송인 강송님을 위촉을 했고요. 또 정말 직장인이 안전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직장인이 건강하면 전 국민이 싱글벙글, 생각도 못한 이런 슬로건을 강석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싱글벙글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행사 기념식 기념 포스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QR코드 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을 건강하게,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이 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현재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고용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게 전부 건강과 안전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자리는 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개선을 해서 소득의 그 양극화를 우리가 직접 개선은 못하지만 건강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안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보총이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요. 한보총을 통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항상 노총하고 경총의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총이나 경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중립적인 이런 단체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보총을 만들어서 한보총을 통해서 우리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이런 곳에서 이런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한보총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의 역할 또 민간단체의 목소리 우리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정부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쭉 안전보건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서 제도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법으로 반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정책을 만들어달라 하면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너무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답답하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정말 제대로 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바로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한보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보총을 통해서 한보총을 중심으로 그런 제도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런 법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는 어느 편에 서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로 정부와 또 안전보건공단에 건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보총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만 명 서명운동에 관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우리 한국 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계시는 장혜성 교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은 서명운동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1000만 명 서명이라고 하시는데 안 되면 계속 한다는데 내년 12월까지 1000만 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도 협조하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전부 내년 12월에 1000만 명 서명이 이루어질도록 같이 협조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바로 이어서 그냥 세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방안이라고 해서 메타안전 대표인 김경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가가지고 늦기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15분 정도로 좀 줄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보건안전 포럼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우막 박사님 정말 앵커다우시네요. 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MBC에서 57분 교통정보라는 프로그램을 17년 동안 진행한 교통캐스터 김경아라고 합니다. 협찬 멘트가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협찬? 네. 예, 목소리로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매 시간 57분이 되면 교통정보를 전달하면서 안전운전하세요.
이 안전이라는 얘기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뉴미디어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어떻게 안전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메타버스 안전보건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렸는데요. 저는 현실에서 김경아이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네, 저는 안바타입니다.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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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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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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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shark. 네, 제가 옷도 안바타답게, 아이고, 안바타답게, 너무 넘어갔네요. 안바타답게 저렇게 안전 장비를 모자를 쓰고 옷을 입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널뛰기를 잘 못하지만 제가 안바타인 저는 저렇게 공중제비를 돌면서 널을 띱니다. 가운데가 저희 연구원인 윤작자 안바타고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남자 안바타는 메타안이라는 안바타입니다. 저는 몸치라 사실 막춤인데요. 제 아바타는 잘 나가는 댄서이기도 합니다. 이 생에 못 이룬 일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안전 포럼에서는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4가지 세계와 분야별 활용 사례, 그리고 보건안전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담아봤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의 개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월, 가상이라는 메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 그대로 풀이하면 가상세계, 초월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은 이미 30년 전에 미국 SF 작가인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런데 메타버스를 단지 현실과는 다른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핵심 2가지를 빼놓은 것입니다. 바로 메타버스는 사회적인 관계 형성 그리고 경제 활동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나와 동떨어진 상관없는 가상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 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경제 활동을 해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가 현실이 된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단체 ASF는 메타버스를 4가지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라이프 로깅은 SNS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록을 온라인에 하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이 SNS를 통해 맺게 된 관계를 허구라고,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 안에 숨겨진 진짜 인격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맺은 관계가 현실로 연결되기도 하죠. 나는 메타버스랑 전혀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SNS를 하고 계신다면 이미 메타버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거울 세계는 우리 얼굴이 거울 속에 복사돼 보이는 것처럼 가상 공간 위에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구글 어스는 지구를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집을 구글 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땅이 아닌 구글 어스에 존재하는 가상의 땅을 우리는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 평수 개념을 가상 공간에서는, 가상 부동산에서는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월드 타워가 한 타일에 88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입히는 것입니다. 포켓몬고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포켓몬고를 실현시키면 현실 세계의 몬스터들이 나타나죠. 제가 4년 전에 독일에 살았는데요. 저희 집 앞이 포켓몬 나타나는 명소로 소문이 나서 저희 집 앞에 막 외국인들이 모여들고 문 앞에서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로 현실과 비슷하거나 대안으로 꾸며진 세계를 얘기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더 실감나게 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 같은 가상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구분이 모두 메타버스를 의미하는데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융복합된 서비스를 구현하는 메타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인데요. 물론 더 많은 플랫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플랫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는 게임형 메타버스고요.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로벅스라는 자체 가상화폐를 통용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게임 중 1위죠. 그 래퍼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가 이 공간에서 열렸는데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습니다. 230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어느 경기장에도 모일 수 없는 인원이 메타버스 포트나이트에 모여서 트래비스 스콧의 공연을 즐긴 것입니다.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누적 가입자가 3억 명 넘었고요. 여기는 유명한 랜드가 있는데 한강공원 그리고 구찌랜드, 한강공원엔 편의점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명품을 사기 어렵지만 훨씬 저렴하게 이 구찌랜드에서는 명품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한국안전보건단체 총연합회 회의를 이곳에서 열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모임형, 주로 강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게더타운은 줌과 비슷한데요. 아바타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 아바타가 가까이 다가가면 실제 얼굴을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줌의 대안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강의나 행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 먼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바로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을 포트나이트 메타버스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엄청난 수익을 올린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 장면,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정말 실감나고 멋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아바타들이 같이 이 콘서트를 즐기는 장면입니다. 걸그룹 에스파는 그룹 자체가 사람 4명, 아바타 4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고요. 가수 앞복기도 아바타인데 스태프들 옆에서 춤추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메타버스 이 브랜드도 열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 열었어요 했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에 같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인사하고 달리기 하면서 몸도 풀고 지금 셀카를 찍은 겁니다. 저는 저 안에서 PPT를 띄우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게더타운에서는 창업진흥원 성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제가 PPT를 띄우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바타가 있지만 아래에 아바타가 있지만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고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지자체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포에서는 시상식을 메타 공간에서 진행했고 부산에서 축제도 했고요. 진주에서는 미래전략 포럼을 열었고요. 서초구는 문화여가 복합시설을 메타버스에 만들어서 실제 공간에 가기 전에 미리 들러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기업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고 간담회, 시상식 등을 열고 있고요. 부동산 회사 직방이 실제 사무실을 없앴죠. 사옥을 메타버스에 지었습니다. 출근할 필요 없이 재택으로 가상 공간에 근무하는데 최근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지역에 상관없이 채용을 할 수 있고 해외 인재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회사답게 가상 공간 임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안전 한마당이 로블록스에서 열렸는데요. 체험 코너, 전시장, 숨은 포스터 찾기 등 게임이 있었고요. 릴레이로 안전 강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자전거 안전교육소를 메타버스 안에 구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요즘 캠핑 많이 가시는데 제페토에 안전체험을 하는 캠핑월드가 열렸는데요. 캠핑월드에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보여주고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그리고 불멍을 할 수 있는 모닥불, 제가 어제 밤에도 불멍하고 있었는데요. 메타 공간에서. 그리고 캠핑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합니다. 채용 설명회를 연다거나 실습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하게 하고 기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관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업무 협약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온라인 전시 경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안전보건과 메타버스를 연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영상을 보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제 아바타가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계속 춤을 춥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뭐 이하 하고 이렇게 계속 춤을 출 수 있는 건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아주 끔찍합니다. 이렇게 사고 체험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고 체험은 직접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바타는 가능하죠. 그렇다면 메타버스 공간 안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고 아바타에게 체험을 하게 해서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면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돼야 합니다. 분야별 메타버스 활용을 보셨지만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안에 공간을 구축하거나 임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직접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건안전 분야도 안전 전문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을 지키는 시민, 가칭 메타안이라고 할까요? 메타안이 되어서 활동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 어떨까요? 로블록스에서 사용자들이 게임을 만드는 것처럼 메타안들이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위험 요소를 같이 찾아 개선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보다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한 디바이스 활용도 필요합니다. 메타버스의 세상을 이미 미리 파악하고 안전 플랫폼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셨다시피 모든 분야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서 아바타의 대신 체험은 필수입니다. 아바타의 체험으로 발견하게 된 위험 요소는 제거 후에 현실 세계로 나와야 할 것이고요. 끝으로 홍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일터안전 1000만 명 서명 운동은 1000만 명이 서명하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요즘 홍보는 SNS 홍보, 인블류라고 하죠.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홍보의 방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도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보건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팔로워를 늘려가는 우리가 직접 아바타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7월부터 이 프렌드 인플루언서에 선정돼서 랜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보건안전에 대한 이야기 방을 만들고 나누고 서명운동을 홍보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와 있는 메타버스 입장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의 홍보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아주 내용을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신 김경아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에 관한 걸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직행버스, 시내버스 타는 곳은 있는데 메타버스 타는 곳은 없다라는 말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앞으로 산업안전의 한 축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오니까 제가 좀 이제 서두로 이런 제게 말씀드리면 유명하신 분들을 두 분 만난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강석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라디오로만 목소리만 들었던 이제 김경아 선생님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오셔서 직접 이렇게 듣고 설명 들은 거니까 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표를 해주시는 코로나 시대의 안전보건활동 추진 사례, 이건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에 관한 걸로 화학연구원의 우리는 조아라 관리자께서 사례 연구를 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코로나 시대에 보건관리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보건안전활동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20세기 이후 발생한 주요 감염병을 보시면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 에이즈 등에 이어서 지금 현재 2019년 이후로 코로나19는 전 세계 기준 634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09년, 2010년의 인플루엔자 이후에 코로나19는 굉장히 많은 발병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보건관리자들의 역할, 즉 각 사업장에서 방역관리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은 코로나19 이전에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기관리로 건강진단이나 각종 예방접종을 시행하였고 계절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감염병 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2년 전에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각종 모든 정기관리들이 강화되었고 변화되었는데요. 정기관리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결핵이나 비형간염, 인플루엔자나 신종후군 출혈열 등에 대한 부분을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으로 관리하고 지침을 마련하여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이나 홍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성과 같은 계절별로 자주 일어나는 감염병 등을 홍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국가 위기경보 단계의 총 4개의 단계에 따라서 방역관리자들은 각각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총 이제 4가지로 분류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각 4개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사례별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코로나가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해지면서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 수용시설의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비의료인들도 그런 업무적인 내용이나 업무 관련된 환경에서의 노출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각종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산업재해까지 인정이 되면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첫 번째, 보건관리자의 역할 중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과는 많은 지침들을 수립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이때 지침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각 사업장은 그 업무나 근로계약, 근로환경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수립하여 많은 횟수를 시행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이때 확진자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떻게 비상조직 체계를 가동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의 업무 연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각 단계에서의 기관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실 보건관리자가 한 회사의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이 단계별로의 업무를 수립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보건관리자는 마련된 비상조직 대응 체계에서 조언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하여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예산 부분에 있었습니다. 사실 20년도 초기에 이것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2020년도에 대한 예산 확립이 끝난 상태의 사업장들이 많았거든요. 이때 이제 방역 대응을 위해서 긴급 예산 확보가 필요했는데 저희나 많은 사업장들이 당시에 긴급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수립한다든지 각종 노사 협의를 통해서 긴급 예산을 확보하고 이 예산으로 주요 방역 내용을 시행하였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 등이 처음에 대란이었었죠. 이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각종 홍보 배너나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각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사실 다중 이용 시설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구내 식당이나 기숙사, 통근버스,
커피 전문점, 또 실내 체육시설 같은 곳들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용 대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저희 같은 사업장도 사실은 이 다중이용 시설이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수기 대장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는 나중에는 QR 코드를 모두 다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입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내부 직원이 약 1,5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보조할 수 있는 추가 직원을 활용하였고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체온 측정 모니터링 기기를 비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들의 1일 1회 또는 2회 이상 되는 증상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수기 대장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전산실과 협력을 하여서 증상 입력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모든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서 체온 측정을 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팝업 창이 띄워진 이런 프로그램에 본인의 체온과 증상을 입력하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전사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 마지막 7번째 부분은 사실 모든 보건관리자, 방역관리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퇴근을 하여도 퇴근한 것 같지 않은, 주말에도 주말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었던 초기에는 밀접, 단순 접촉자나 단순하게 유증상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검사 그리고 검사 후의 결과 등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난 후에 확진자가 올해 3월 달에 굉장히 급증했었죠. 이때부터는 이제 확진자 중심의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원내 동선이나 밀접 접촉자들을 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전 직원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확진자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여 비치하고 직원들이 언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에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방역관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다 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발표한 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방역관리를 시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건관리자나 방역관리자분들은 많은 사업장에서 방역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내용이 이 방역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말고도 이 안전보건 조치에서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분들이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많은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보건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메타안전 대표 김경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전보건 활동을 메타버스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 효율성 있게 시행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관리자로서 방역관리 업무를 2년 넘게 수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조금 한계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의 감염성 재난이나 질환에 대한 관리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랍니다. 어떤 교육부의 학생 건강 정책과는 다르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에 이런 감염성 재난 등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장에서 감염병 재난 위기에 대한 전담 조직이 신속하게 구성이 되고 비상 상황 시에 즉각적으로 조직 차원의 업무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감염성 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관리자들은 법정으로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보다 의무화하고 전문화 교육을 많이 시행해 주어서 활성화된다면 보건관리자들이 어떤 감염병이 새로 신종으로 발병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국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특히 이제 국외 출장 중에서도 감염병에 취약한 이제 그런 지역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의무화된 그런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죠. 요즘 저희에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각종 플랫폼 노동자나 저희 연구원처럼 재택근무가 불가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집에서 기기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이 수립된다면 보다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그런 이제 정확한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염병 위기 단계의 심각 단계를 저희가 2년 가까이 겪으면서 보건관리자들의 직무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보건관리자들이 하던 업무에 이런 감염병 질환에 대한 관리 부분이 가중되면서 각종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소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최근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자 조직 차원에서 보건관리자들에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인원을 확충하신다든지 아니면 권한을 조정해 주신다든지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로까지 인정이 되게 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이 의무화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보건안전 활동의 추진 사례, 즉 감염병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례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직업병에 관련된 내용은 유해물질에 관련된 직업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과로사라든가 뭐 감정노동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주로 나오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감염병으로 발생한 부분의 직업병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업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떤 사례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잘 사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보건관리자에 관련된 업무 중에 감염병에 관련된 보건관리자의 의무도 산업안전보건법 속에 일부 좀 개정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이 4분인데 2분이 가셨네요. 안 계시네요. 메타버스를 어디서 탑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듣기 싫어서 가셨고 4분 중에 2분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들으시네요. 정혜성 교수님 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발표를 조금 땡겼더니 40분입니다. 조금 일찍 끝내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1000만 명 서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염병에 관한 보건관리자는 뭘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또 이제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블로그에 오셨으니까 더운 날 오셨으니까 한두 개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특히 제가 주전공이 법학입니다. 학부서사 법학이거든요. 중대재해법 저 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개정할 때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어디서 타도 됩니까?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서울역에는 메타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끝내도 되나요? 우리 저 정혜선 교수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더운 날 오늘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제가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단 연구원의 정책부장을 했었습니다.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7월 첫째 주인데 이 주가 무덥고 제일 습기가 찬 주간이에요. 이 주간에 오시느라고 또 옛날에 삼성도에서 했었는데 킨텍스가 또 오기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나 이 주제를 정리해 주신 그 보건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정혜성 교수님께 또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걸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부분과 발제자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하는 이제 2차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